1506년 9월 중종반정의 함성이 창덕궁을 뒤흔들던 그날 밤 한 남자가 폐위되었습니다. 조선 제10대 국왕 연산군.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폭압적인 군주로, 가장 많은 신하를 죽인 왕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군이라는 칭호조차 박탈당한 채 강화도로 유배된 비운의 군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과연 연산군은 태어날 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폭군으로 만든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왕의 분노라는 렌즈를 통해 연산군의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사랑의 결핍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76년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1479년 그가 겨우 4살이었을 때 어머니 윤씨가 패비되고 이듬해 사약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 연산은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그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상황을.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존재의 지워짐이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궁중의 분위기였습니다. 패비윤 씨는 질투심이 많고 성격이 거칠다는 이유로 폐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녀는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힌 사건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권력 투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분재기만 그록주 이프로리 파터, 인수대비와 윤씨의 갈등, 그리고 궁중 내 파벌 싸움이 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어린 연산은 이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느낍니다. 주변의 미묘한 시선, 언급되지 않는 이름, 금기시되는 질문들. 연산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로서 그는 완벽해야 했고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연산은 새로운 왕비인 정현왕후 윤씨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현왕후는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다고 전해지지만 진정한 모정을 느꼈을지는 의문입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에서 계모와 전처의 자식이라는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산은 왕세자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교 경전을 익히고 제왕학을 배우고 신하들과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현명한 군주였지만 수많은 왕자들과 궁궐의 일들로 바빴습니다. 개인적인 정을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연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학문에 재능이 있었으며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시와 글씨에 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 방어의 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깊숙이 숨겼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세자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으며 항상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산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왕으로서 완벽함을 요구받았지만 정작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연산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패비의 아들, 비록 왕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정통성에 대한 의무는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신하들의 시선 속에서, 궁녀들의 속삭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온전히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더욱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항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연산은 처음에는 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왕세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분노와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19세 연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기의 연산은 비교적 온건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성종의 유지를 받들고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초기 연산은 학문을 좋아했고 신하들과의 토론을 즐겼으며 민생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총명한 군주였고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연산의 내면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몰랐고 그 의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왕으로 대했지만 진정으로 그를 존중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무력감과는 달리 이제 그는 명령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깊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은 절대 권력자이면서도 신하들의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살인파로 대표되는 강직한 신하들은 왕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연산에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시와 통제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왕이 되면서 그의 삶은 더욱 많은 제약 속에 갇혔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모든 말이 평가되고 모든 결정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연산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498년 연산 4년에 무오사화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김일손이 사초에 조이제문을 실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조이제문은 김종직이 쓴 글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산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신하들을 대규모로 숙청했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살인파학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왕권을 모독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연산의 심리적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이제문은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었지만 연산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산 자신도 정통성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비의 아들로서 그는 항상 자신의 왕위가 온전히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이제문이 세조를 비판하는 것은 곧 정통하지 않은 왕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오사화를 통해 연산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권력을 사용하면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신하들은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 깨달음은 그의 통치 방식을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1504년, 연산 10년. 연산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 윤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연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며 숙의 엄씨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폐위된 후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것. 그것도 연산이 겨우 4살 때였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는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것.
20여 년 동안 궁궐에서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왕세자에게 진실을 직접 전하는 일은 철저히 금기시되었다는 것. 이 순간 연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 느껴왔던 불안과 공허함,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모두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만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신하들에게, 그리고 궁궐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성군 성종을 길러낸 현명한 대왕 대비로 칭송받았고 당시 이 결정에 동의했던 신하들은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질투심 많은 악녀로 낙인 찍혀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연산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조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배웠던 모든 가치, 지켜왔던 모든 규범이 사실은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연산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오사화와는 차원이 다른 대숙청이었습니다. 연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처벌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 참시를 당했고 살아있는 사람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인수대비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윤필상, 한명회의 후손들, 그리고 당시 패비윤 씨의 사사에 동의했던 신하들과 그 후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포기시켰습니다. 패비윤 씨를 다시 왕비로 추존하고 묘를 회릉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했던 모든 체제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유교적 질서, 신하들의 간언 시스템, 살인파의 도학 정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어머니를 죽인 공범들의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연산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가까이 억눌려왔던 상처와 분노가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연산은 지연된 애도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어머니의 죽음을 그는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애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애도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분노와 복수라는 파괴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연산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를 죽이고도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광기로 몰아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산의 복수가 단순히 과거의 원한을 갚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과 인정을 강제로라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포기시키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는 자신의 정체성도 함께 복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결코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죽은 자들에 대한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의 통치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고 그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궁궐을 확장하고 기생들을 모아 연회를 열었으며 사냥을 위해 민가를 철거했습니다. 실록에는 연산이 서울 한복판에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의 집을 부수고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쾌락을 추구했다고 보기에는 연산의 행동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마비의 시도로 해석합니다. 연산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통과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 권력의 행사, 이 모든 것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마치 중독자가 약물로 고통을 마비시키듯 연사는 권력과 쾌락으로 자신의 상처를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사는 심각한 편집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어디서든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연사는 언금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연자나 산자가 들어간 글자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불안과 편집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신하들을 극도로 불신했습니다. 경연을 폐지했고 성균관을 폐쇄했으며 사간원과 사헌부 같은 언론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제도들이 그에게는 자신을 비판하고 통제하려는 도구로 보였던 것입니다. 연산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인식의 결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폭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깨닫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연산은 종종 자신이 선왕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비판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연사는 자신 내면의 어둠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증오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느끼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연사는 동시에 깊은 자기 혐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 역시 권력을 사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내적 갈등은 그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자기 혐오를 견딜 수 없었기에 그는 더욱 강력한 자기 정당화가 필요했고, 그것은 더 많은 폭력과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 패턴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연사는 평생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을 잠재적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1506년 9월 2일, 박원종, 성이안, 유순정 등이 주도한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습니다. 반정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연산의 폭정을 끝내고 백성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산의 통치 말기는 참혹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대거 처형되었고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으며 국가 재정은 파탄났습니다. 하지만 반정 세력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들 역시 권력을 위해 움직였고 연산 폐위 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쩌면 연산의 복정은 그들에게 명분을 제공한 것일 뿐, 반정은 결국 또 다른 권력 투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반정이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조선 역사상 재위 중인 왕이 강제로 폐위된 것은 연산군이 유일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통치가 얼마나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궁궐의 사람들까지 모두 그를 버렸습니다. 연산은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공포? 분노? 아니면 어쩌면 안도감이었을까요? 그토록 무거웠던 왕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안도감 말입니다. 폐위된 연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연산군이라는 칭호만 남았습니다. 군이라는 칭호는 왕족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왕보다는 낮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는 왕에서 군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강화도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록을 통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했고 계속해서 자신이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연산은 유배지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시종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자신을 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연산은 종종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그것도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어머니를 찾으며 우는 모습. 이것은 그가 결국 끝까지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결핍을 안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유배 2달 만인 1506년 11월, 연산군은 3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병사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독살이라는 설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이 죽은 후 조선 조정은 그를 철저히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묘는 묘로만 기록되었고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중종 반정 세력은 연산을 희대의 폭군으로 기록했고 그 이미지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연산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연산은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폭군의 몰락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파괴해가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연산은 분명 가해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으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산은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4살의 어머니를 잃은 아이, 진실을 숨긴 채 자라야 했던 왕세자,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 그의 폭정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의 고통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연산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때로 동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악순환. 연산의 삶은 이 악순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랑받는 것이라고. 특히 어린 시절의 애착 형성은 평생의 정신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연산은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계모하는 진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왕세자로만 대했지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의 결핍은 그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몰랐으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후 이 결핍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산의 통치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으로 사랑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복종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된 복종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었고 그 공허함은 그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인 동시에 시스템의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왕을 인간이 아닌 제도로 취급했습니다. 왕은 완벽해야 했고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었으며 오직 국가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연산 같은 상처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궁궐의 권력 투쟁과 음모는 어린 연산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죽음은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투쟁의 희생양은 한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궁궐의 누군가가 어린 연산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의 상처를 알아차리고 도와주었다면, 만약 그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과 생존에만 관심이 있었고 한 아이의 마음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상처를 품은 채 어른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악순환. 현대사회에도 수많은 연산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폭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자신의 고통을 사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연산처럼 자신의 상처를 폭력으로 표출합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 범죄까지.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종종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괴물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연산군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악인이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연산군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 진실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 안에 악마와 상처받은 아이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복잡성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세대 간 단절입니다. 어머니 윤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연산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성종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어린 왕세자의 상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연산은 왕위 계승자일 뿐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대와 세대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처는 전달되지만 치유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물려받지만 사랑은 물려받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세대 간 단절은 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모르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단절 속에서 상처가 대물림됩니다. 연산군, 조선 제10대 국왕. 하지만 이 모든 칭호 이전에 그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갈망했으며 이해받기를 바랐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사랑과 보살핌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연산의 비극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박탈당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노력, 권력의 양면성입니다.
권력은 도구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선을 위한 도구가 되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손에 있으면 파괴의 도구가 됩니다. 연산은 권력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권력은 결코 사랑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시스템과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한 개인의 비극은 결코 그 개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시스템, 사회가 모두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연산을 괴물로 만든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산군의 묘를 찾아간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단죄받은 폭군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했는지를,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당신의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의 고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당신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연산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왕의 분노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연산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해 상처받은, 하지만 아직 폭군이 되지 않은 누군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연산군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연산들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